우리 오후 일정은 초청 강연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병환 교수님께서 지금 원광대에 계십니다. 동학 4.0 개벽학은 지구학이요 미래학이라라는 아주 매력적인 그 제목의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이병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둡지 않게 혹은 얼떨결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아마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책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을 거라고 추론을 해보는데요. 제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그러니까 저의 30대의 마지막이었는데요. 37살 되던 해부터 3년 동안 1000일 동안 유라시아 전체를 한번 여행을 했었고요. 그게 출판사에서는 1000일 동안 100개 나라 1000개 도시를 여행하고 다녔다고 과장 광고를 하시는데, 실제로 1000개 도시가 됐는지는 확실치 않고 100개 나라 정도는 여행을 했던 건 사실이죠. 그렇게 이 3년 동안 여행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앞으로의 100년 21세기는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나름대로 생각했던 바, 이렇게 깨달았던 바가 있었고, 한국에 돌아가면은 이러이러하게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40대 이후로 이 인생의 후반전은 이런 방향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했던 크게 두 가지의 화두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고려인으로 살아야겠다는 거였고, 두 번째가 개벽파로 살아야겠다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에 고려인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여행 2년 차부터 그걸 자각하게 됐는데요. 여행하는 내내 저는 거의 한국말을 쓰지 않으면서 다녔고, 현지 분들이랑 최대한 교류하면서 여행을 했었고, 현지어들도 최대한 능력껏 배우면서 여행을 했었는데, 1000일 내내 저는 고려인이라고 말하고 다녔더라고요. 영어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죠?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코리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영어로만 그런 게 아니라 프랑스어로도 그렇고 독일어도 마찬가지예요. 코리안이라고 하죠. 코리안이라는 표현은 고려에서 간 말입니다. 근데 유라시아의 서쪽 끝에 살아가고 있는 유럽 사람들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아랍어로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를 표현을 하면 아나민 쿠리아라고 얘기해요. 이 쿠리아라는 단어 역시 고려에서 간 말이죠. 힌디어도 발음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유라시아의 남방부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를 여전히 고려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북방에는 키릴 문자를 쓰고 있는 이 슬라브족들이 많이 살아가잖아요. 러시아인들. 그 까레이스키라는 말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저 한국 사람입니다라고 할 때 야 카레이츠 그러고 다녔었거든요. 이 카레이라는 말 역시 고려라고 하는 말에서 이렇게 전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 21세기가 된 현재까지도 유라시아의 구할에 달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고려인이라고 부를까? 그거는 아마 이 땅에 고려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을 때요. 그 대륙의 몽골 세계의 제국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몽골이 구축할 유라시아의 지식 네트워크, 정보망을 통해서 유라시아 동쪽 끝에 반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려 사람이라고 하는 지식이 한번 크게 소통을 한 거죠. 유라시아의 남방부에도 이 서쪽에도 북반구까지. 제가 보건대 이 3년 동안 여행을 하고 보니 앞으로 이 21세기에 태어난 한국의 미래 세대들,
그리고 그 한반도의 통일 세대들, 그리고 그 친구들은 고려 시대 때 경험했던 이 유라시아가 통합됐었던 그 세계 감각이라는 거를 훨씬 업그레이드 되고 업데이트된 형태로 경험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난 돌아가면은 한국인이라기보다는 고려인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었고요. 두 번째로 제가 했던 생각이 개벽파였는데요. 이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문명권을 여행하다 보니 어떤 21세기의 문명의 전환의 어떤 메가 트렌드 같은 것도 언뜻 보였는데 20세기는 그 모든 나라의 문명권과 지역이 서구화를 다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영국, 프랑스, 독일 플러스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화도 있었고 소련이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형 좌파형 서구화도 있었죠. 근데 그런 걸로부터 다 탈피하면서 21세기에는 자기 나라 혹은 자기 문명권이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던 최고의 자산을 이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변화시켜 가더라. 그런 것들도 제 눈에 많이 보였고, 그러면 나는 2018년에 제가 1978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귀국을 해서 마음부터 이 불혹이라고 하는 마음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을 할 텐데, 그때는 나는 한국이 갖고 있는 문명적인 자산 가운데 어떤 거를 현대화하고 세계화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었고, 그게 500년 전에 유교일까 혹은 1000년 전에 불교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19세기 말에 이 동양적 유불선과 이 서구에서 밀려오고 있는 서방의 사상을 융합하고 회통해서 이 땅에서 폭발했던 어떤 사상적인 운동이 동학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동학을 나름대로 20세기에 계승했던 다양한 흐름들이 있었다고 보였어요. 그게 원불교도 있고 천도교도 있고 대종교도 있고, 여기 지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뭐 증산도도 저는 포스트 동학의 하나라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어떻게 세계화하고 현대화할 것인가를 인생의 후반전에 핵심적인 과제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유라시아 견문 이후에 한국에 귀국하고 나서 썼던 책의 제목이 저랬어요. 개벽파 선언이었고요. 저 개벽파라고 하는 말은 19세기 말에 그 조선 말의 한말의 역사를 저 나름대로 이렇게 3분해 본 건데요. 그 현재의 이 국사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흐름은 개화파죠. 그러니까 이 일본 내지는 유럽 혹은 이 미국을 롤 모델로 해서 조선을 개혁하려고 했었던 일군의 젊은 지식인들을 개화파라고 얘기를 했고,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육일준 선생이시잖아요. 그 육일준 선생이 그 동학운동이 1894년도에 최종적으로 이 일본군에 의해서 진압되면서 실패로 끝나고 1895년도에 육일준 선생의 책이 나온 게 서유견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서방과 미국을 롤모델로 해서 이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20대 후반의 이 젊은 지식인의 어떤 국가 청사진 같은 거였죠. 제가 유라시아 견문을 떠났던 2015년이 서유 견문이 출판된 지 딱 120년 되는 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앞으로의 100년은 유길준 선생이 가시지 않았던 나라와 문명권과 지역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길준 선생은 일본을 방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서유럽은 여행을 하셨습니다. 근데 서유럽과 일본 사이에 광활한 이 유라시아 대륙, 중국과 아세안,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 인도, 이슬람, 러시아, 동방정교회, 중앙아시아 이런 데는 가보시지도 않았고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도 않았죠. 그리고 어쩌면 그런 발상이 20세기 한국이 갔던 길을 먼저 가보셨다라고 지금은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한국의 미래 21세기를 생각할 때는 그래서는 매우 곤란하다는 생각을 저는 해서 유길춘 선생이 안 갔던 지역을 3년 동안 여행을 해본 거였고, 근데 그 현재의 이 국사교과서에는 개화파의 대척점으로 척사파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척사파는 조선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이 중국이 중심이 됐던 동아시아 질서를 보존하려고 했었던 낡고 부패하고 그런 세력인 것처럼 그려져 있죠. 근데 19세기 말에 한국의 역사를 실제로 깊이 들여다보면 척사파 대 개화파였을까? 그것도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역사를 보통 승리하는 사람들이 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개화파가 쓰는 역사라서 개화파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개화파 대 척사파의 구도로 그려낸 것 같고, 제가 보기에 19세기 말에 정말 중요했던 핵심 세력은 동학 운동을 하셨던 그분들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척사도 개화도 아닌 제대로 된 이 네이밍을 해주고 싶다, 호명을 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개벽파이지 않았을까. 그분들이 꿈꿨던 세상은 개벽된 세상이었기 때문에 개벽파라고 불러드렸고, 그 개벽파가 동학운동의 좌초를 통해서 끝난 게 아니라 20세기에는 3.1운동으로 한번 부활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20세기 후반에는 다양한 형태의 이 종교단체라던가 한살림운동, 생명평화운동 같은 조직으로서 저는 연장됐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그 다음 세대들은 그거를 훨씬 더 세련되게 만들고 현대화시키고 이렇게 최신의 과학과도 접목시켜서 세계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동학 4.0을 한다라는 얘기를 저는 젊은 친구들과 지금 많이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그 동학 4.0은 이 단순히 이 한국학에 그치는 것도 아니고 인문학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개벽학은 미래학이고 또 지구학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매우 안타깝게도 저 책은 잘 안 팔렸어요. 제가 냈던 책들 가운데 가장 반응이 안 좋았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은 30대 초반에 썼던 반전의 시대라고 있는데요. 반전의 시대는 이 서구가 주도했던 세계사가 끝나고 동아시아가 다시 주도하는 역사가 돌아온다는 의미로 반전의 시대라고 했었는데, 그 책은 제가 어릴 때 낸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겨레 신문에 주말에 북섹션에 일면으로 소개도 해주고 그랬고, 유라시아 견문은 나름 그 베스트셀러에도 들어가고 했는데, 그 이후에 낸 개벽파 선언의 반응은 매우 차가웠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 그 고민을 젊은 친구들과 했던 과정을 공유해 보고 싶은 자리인데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 책을 제가 2019년도에 썼었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그 3.1운동 100주년이었죠.
2019년이. 그래서 저는 3.1 운동이 동학 2.0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1 운동 100주년에 맞춤해서 저 책을 꼭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1989년도에 한살림 선언이라는 것도 발표가 됩니다. 이 김지아 선생님 그리고 뭐 무의당 선생님 등등이 같이 작업을 해서 나왔죠. 그게 또 2019년에는 30주년 되는 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동학 3.0 새 버전이었다고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학 4.0 운동을 출발하는 어떤 출사표로서 2019년도에 개벽화 선언을 출판을 했던 거고, 책을 쓰는 그 과정 속에 10대, 20대 친구들과 함께 저런 학교도 문을 열었습니다. 개벽학당이라고 했었고, 근데 저 학교를 해볼 수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건데, 저희가 저 개벽학당 문을 열 때 저런 말로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20세기의 한국사는 이게 좌우의 대결은 있었는데 다 괴아파들이 주도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괴아 우파, 흔히 하는 말로 이 보수파들은 국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것 같고, 이 괴아 좌파들, 이 민주파들, 진보파들은 시민이라는 말을 강조를 했었죠. 근데 국민도 시민도 제가 볼 때는 서구적인 발상에서 온 말이고요.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갈 우리는 그게 아닌 어떤 새로운 말로서 우리를 개념화해보자라고 해서 하늘 사람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이 공교육 학교 그리고 사교육 학원이 아닌 학당이라고 하는 거를 같이 만들어 보자 이런 거를 2년 전에 했었고, 근데 저게 제가 저런 학교를 만들고 싶어서 나를 따라라 같이 해보자 이랬던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했었던 거예요. 그 서울에 가면은 그 하자센터라고 하는 그 대안교육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로드스콜라라고 하는 이 학교가 있습니다. 저 학교는 말 그대로 길 위의 학교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입학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10대 때 전국 곳곳을 여행하면서 그리고 세계 전 지역을 유랑하면서 공부를 해왔던 친구죠. 근데 그 친구들이 보기에 3년 동안 유라시아 견문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저는 그 일반적인 대학교에 있는 박사님, 교수님과는 좀 다른 종자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안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세미나를 몇 번 해봤는데 굉장히 이렇게 느낌이 좋았고, 이런 좋은 느낌의 세미나를 우리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판을 키워서 제대로 된 학교로 열어보자고 제안을 했고, 제가 그때 종종 이렇게 만나 뵙던 이 선배 내지는 어른 가운데 지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신 이광재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분은 여시제라고 하는 싱크탱크의 원장을 하고 계셨죠. 그분한테 이런 어린 친구들이 저보고 같이 학교를 열어보자고 한다라고 했더니, 듣자마자 그러면은 여시제에 이 좋은 터가 있으니, 여시제가 저기 부암동의 북한산 가장 위쪽에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옥으로 되어 있는 근상 건물도 있어서 거기서 해봐라 라고 해서 한 두어 달 사이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돼서 학교를 열었었고요. 그리고 마침 그 해에 5월 11일이 동학 농민혁명 기념일로 최초로 지정되기도 하고, 그 SBS에서는 녹두꽃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시작해서 진짜 뭔가 새로운 물결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열심히 해보았으나 결과적으로 개벽화 선언은
흥행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린 친구들과 2학기의 세미나는 아예 저런 주제로 했었습니다. 개벽 학당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지? 어떻게 해야 이 첨단의 학문이라고 하는 이 동시대와 호흡을 함께 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런 수업도 제가 만들어서 같이 하기도 했어요. 여기 후천 개벽 얘기도 있는데, 후천 개벽을 촉발하는 몇 가지 흐름이 있죠. 이렇게 기후 재난, 전염병 같은 자연 환경의 위기가 고조되는 것도 있고, 다른 하나로는 이 기술이 열어가고 있는 어마어마한 신세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개벽은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동학 4.0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에 뭐 저런 분들을 모시고 뭐 저런 공부도 함께 해봤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제가 저런 학교를 한다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져가지고 일본에 있는 저랑 동갑내기 정치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큐슈에 가면 후쿠오카 옆에 이토시마라고 하는 자그마한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 시의원을 하는 친구인데, 저 친구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원래 도쿄에서 대기업을 다니던 친구인데 3.11 사태를 겪고 이 가장 일본의 남쪽인 큐슈로 이주해 와서 이 재난 이후에 이 새로운 문명을 어떻게 재건할 건가를 고민하면서 로컬에서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저 친구는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 150년의 역사가 잘못되게 된 가장 큰 그 변곡점을 그 청일 전쟁과 이 동학 혁명을 진압한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학 혁명이 제대로 됐다라면은 이 조선에서 굉장히 근사한 나라가 만들어졌을 거고, 그 여파를 통해서 일본도 제국주의로 가지 않았을 거고, 중일전쟁 등등등 20세기 초반에 동아시아가 집합적으로 경험했었던 비극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동학을 동아시아 연대의 사상적인 기초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일본에서 하고 있다가 저랑 똑같은 7, 8년생인데 그 어떤 친구가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저런 학교를 열었다고 하더라라는 소문을 듣고 저를 이렇게 초청을 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일본에서 같이 해봤었죠. 근데 저 친구가 그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제안했던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2020년도 10월 달에 쿤밍에서 생물다양성 국제회의가 열린다는 걸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물다양성 국제협약이라고 하는 건 2015년도에 파리에서 그 기후협약회의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유엔에서 그 지구 전체의 미래를 디자인하고 있는 두 개의 회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첫 번째 회의가 기후협약 회의였고, 다른 하나가 생물다양성 회의였죠. 그게 마침 동아시아에 쿤밍에서 열린다고 하니, 그러니까 파리에서 기후협약 회의가 열리면서 유럽에서 등장했던 미래 세대의 상징이 그레타 툰베리거든요. 지금은 전 세계적인 아이콘이 된 친구죠. 근데 2020년에 동아시아에서 한다고 하니 동아시아의 10대, 20대들이 쿤밍에 다 가서 툰베리가 하고 있는 액션 못지않은 그 세계적인 운동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제안을 해서 함께 해보고 싶었고, 그 준비도 실제로는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큐슈에 갔던 거는
2019년도 9월 달이었고요. 10월 말에는 그 친구가 다시 한국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한일 간의 셔틀 미팅을 한 건데, 그 친구들이 왔을 때는 중국과 대만에서 이런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다양하게 같이 오셨고, 그분들과 함께 제가 이렇게 방문했던 장소가 여주라고 하는 도시야. 여주는 세종대왕의 묘도 있기도 하고, 동학의 두 번째 스승인 해월 선생님의 묘도 여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장소이죠, 공간이죠. 그러니까 저기에 가서 저것도 저희가 세워드렸죠. 여주에 가면은 일단 여주에 해월 선생님의 묘지가 있다는 것도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묘소에 가는 길도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드 카빙이라 그러죠. 저런 것도 다 만들어서 표지판도 다 세워드리고 돌아왔었고, 이거는 그 동학혁명,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저거를 가사로 만든 이 곡도 저희가 작곡을 했었죠. 저랑 같이 있는 그 어린 친구들이 작사, 작곡도 할 줄 알고, 뭐 이렇게 촬영도 할 줄 알고, 그런 재주꾼들이 많아서 저런 노래를 만들어서 한국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같이 부르고 다녔던 것도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벽파 선언은 참 반응이 없더라.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더니, 개벽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주는 어떤 이 올드함, 어떤 불편함, 이런 거를 뚫어내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뭐라고 할까, 한국이라는 작은 울타리, 그리고 이 개량한 한복,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상징이 되는 이 고루함, 이런 거를 극복해내지 못한 거라서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던 끝에, 제가 그 개벽학당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세미나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결론 끝에 이름 자체 이런 걸 완전히 바꾸자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게 얼스플러스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후천 개벽이라는 말도 있고, 뭐 다시 개벽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저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새로운 지구, 근데 뭐 뉴 얼스 이런 말은 굉장히 진부한 것 같고, 지구 더하기, 지구 플러스 이런 게 어떤 그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렇게 최종적으로 이름은 결정이 났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열리는 생물 다양성 국제 회의에 뭘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작년 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근데 저희들이 가장 해보고 싶었던 거는, 20세기에 보면은 이런 법정이 있었어요. 국제재판소, 그러니까 전범재판이라는 걸 했었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대량 학살하는 거를 사법적으로 단죄해 본 게 20세기가 처음이었거든요. 왼쪽에 있는 게 나치 독일을 심판한 니른베르크 재판이고, 두 번째가 이 일본의 이 군국주의를 심판한 도쿄 재판인데, 지금은 20세기 후반의 인간들은 인간이 아닌 다양한 종들을 정말 많이 멸종시키고 있잖아요. 저거를 한번 쿤밍에서 열리는 회의가 생물 다양성 국제회의라고 하니, 다른 생물을 이 법적 주체로 인정을 해서 그들이 인간들을 기소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문명을 이 미래법의 차원에서 이렇게
평가해보는, 심판해보는 모의법정을 열어보고 싶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부들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는 만인들에게 이 인권을 부여하는 시기였다라고 하면, 21세기는 인간이 아닌 존재들, 만물들에게도 어떻게 이 법적 주체 자격을 부여할 것인가. 저는 이게 동학의 사상을 어떻게 21세기형 법학으로 진화시킬 것인가 과제이기도 하겠다 싶어서 저런 공부들을 같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런 식의 발상을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에콰도르, 그 중남미에 있는 국가인데, 그 나라는 2008년도에 저기 Rights of Nature라고 되어 있죠. 자연권을 이미 헌법으로 보장하기 시작했고요.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도 그랬고, 그 흐름 속에 하나로 이 천주교의 최고 수장인 교황님은,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은 저 책이 2015년도에 발간된 책인데요. 2015년도에 내셨던 이유가 있어요. 2015년도에 파리에서 기후협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기후협약 회의를 하기 전에 이 세속적인 국가 리더를 압박하기 위해서 저 책을 내신 건데, 저 책에 그 에코사이드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노사이드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대량 학살하는 거를 준엄하게 심판해야 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에코사이드, 인간이 다른 생물, 생명체들을 무수하게 죽이고 있는 거를 이렇게 범죄로 단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저기에서 하시는 또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비전 중에 하나가 카톨릭의 역사를 1000년 단위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 1000년 동안에는 유럽인들한테 복음을 베풀었었다. 그리고 두 번째 1000년에는 유럽 밖에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이 복음을 확산시켰다. 그리고 앞으로의 1000년 동안에는 이 천주교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누구한테 복음을 베풀어야 할까요? 그게 인간이 아닌 존재들, 비인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저런 다양한 형태의 흐름이, 그래서 저런 말도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캐톨릭 얼스케어 뭐 이런 말도 나오고 해서, 이 동학 이후에 이 증산도, 원불교, 대종교, 천도교 등등의 이 한국의 고유한 종교도 저런 식의 비전을 밝히고 활동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마침 그 국내에도 그 강금실 전 장관이 저런 문제 의식으로 지구법이라고 하는 그 법학의 최신 영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단체, 지구와 사람을 발족시켜셨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에 몸담고 있는 법학자분들과 변호사 분들이랑 같이 공부도 하고 했었죠. 그러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도 강도 인권에 못지않은 권리를 태생적으로 갖는다라고 하면, 강의 권리는 보통 이 산에서 발원을 해서 바다까지 가는 게 강의 이 자연스러운 일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흐를 권리가 있는 거죠. 그거를 인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방해하고 장애하고 막을 때, 지금은 뭐 어찌할 수 없는데 강의 이 고유한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면 그걸 통해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거를, 그래서 20세기가 인권의 확장, 확대의 시기였다면 21세기는 다시 이렇게 자연 앞에서 겸허해지는 인간, 인권을 제한하는 100년으로
반전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고, 산처럼 생각을 하고 나무처럼 숨을 쉬고 물처럼 마음이 흐르도록 하고, 그래서 인간이 20세기에 이 독점적으로 누렸던 기득권을 포기할 수도 있는 위대한 결단, 뭐 이런 거를 종교적 영성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정치적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생각을 했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게 생명평화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생명평화운동을 오랫동안 함께 해오셨던 원래 홍대 디자인학과 교수셨고 지금 파티라고 하는 학교를 파주에서 하고 계신 안상수 선생님이 이렇게 디자인한 거죠. 저 로고는 이효리 씨가 이렇게 몸에 타투를 해서 더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이 만물이 하나로 연결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저런 식의 도안으로 고안해 내신 거거든요. 저런 거를 세계에 발신하는 게 동학 4.0의 생기, 활기랑 통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작년 초에 겨울 방학 때 1, 2월 달에 뉴질랜드에 갔었거든요. 근데 뉴질랜드에 갔었던 이유는, 제가 아까 강의 권리 이런 얘기 했었는데, 강의 권리를 이미 보장하기 시작한 나라도 이미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뉴질랜드였어요. 왼쪽에 있는 강이 왕가누이라고 하는 강이고요. 그 옆에 있는 산은 타라나키라고 하는 산인데요. 저 두 자연물은 이미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권과 산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시작한, 이렇게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후천은개벽형 국가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라는 어떻게 저렇게까지 됐을까를 직접 가서 관계자들도 인터뷰도 하고 공부도 하려고 갔었던 거고, 2018년도에 태어난 제 아들도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저 때 2살 됐을 텐데 가서 이렇게 인권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 강에 데리고 가서 거기 같이 뭐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뭐 그랬었죠. 근데 그때부터 약간 조짐이 안 좋았던 게, 왼쪽에 있는 사진이 작년 초에 호주에 어마어마하게 큰 산불이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호주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 그 사이에 바다도 껴 있기도 한데, 산불의 규모가 워낙 커서 그 화산재가 뉴질랜드까지 날라왔었어요. 제가 오클랜드에 있을 때 오클랜드의 하늘이 아주 샛노랗게 변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2020년도 조짐이 이상하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역병이 창궐하는 해가 됐었고, 저희가 준비했었던 뭐 이게 지구 전체가 셧다운 됐기 때문에 쿤밍 행사도 해보지 못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그 쿤밍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얼스 플러스라고 하는 단체, 그러니까 NGO의 출범식도 원래는 며칠 전이 지구의 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지구의 날에 출범식도 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었는데, 그때 한국의 코로나가 막 폭발할 때여가지고 뭐 그런 모임 자체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유야무야 다 이 1년 동안 준비했던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저는 7월달, 8월달에 뭐 여행도 더 이상 방학 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강원도에 들어가서 이렇게 집거를 몇 달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거는 강원도에서 뭐 했는지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강원도에 제가 그렇게 있을 때, 이게 저희가 출범할 때 홍보하려고 만들어 놨던 이게 포스터거든요. 이게 인공위성으로
지구를 내려다본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으로 봤을 때 산이나 바다나 이런 게 저런 색감으로 보이게 되는 건데,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가 주도해 왔던 한국사는 일단락 저는 된 것 같고요. 근데 여전히 그 다음 주역들, 주체들은 안 나온 것 같은데, 다음 세대가 등장을 하려면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시대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민주화 세대 다음으로는 이 지구 세대인 것 같다. 이 생태 환경 문제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한 나라 차원에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과제들이 등장을 한 거고, 그래서 얼스 플러스의 창립 파티는 뭐 지구 세대다라고 해서 여기 날짜 보시면 6월 7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행사도 할 수가 없었고 대학도 다 사실상 셧다운 돼서 수업도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작년 하반기에는 계속 이렇게 강원도에 있었고요. 강원도에 있으면서 춘천시장님이랑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현재 춘천의 시정을 맡고 있는 이재수 시장이라고 하는 분은 그 한국의 녹색당이라는 게 등장하기 훨씬 오래전에 초록정치 네트워크라고 하는 정치 결사체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 최초의 이 생태적 가치를 표방하는 이 정치인들이 모였던 단체였죠. 근데 거기에 계셨던 분들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으셔가지고 이 단체장까지 되신 분이죠. 그래서 춘천을 이 미래 문명, 이 생명 문명을 주도하는 도시로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저랑 몇 차례 얘기를 주고받다가 제가 kunming에서 해보고 싶었던 행사 자체를 춘천에서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라는데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고,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원래는 작년 10월 달에 kunming에서 하려고 했었던 그 행사에 확장되고 심화된 버전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 미래형 생명 문명을 만들어 가려면 그게 20세기형 생태주의로만은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 문명을 만들 때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이 일단은 필요하고,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새로운 생활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거는 시장이라고 하는 경제 질서를 바꾸는 이 생산 영역이죠. 그러니까 생각, 생활, 생산, 이게 다 모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분들이 모이는 포럼을 연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축제를 하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려고 하는 분들이 춘천에 모여서 다양한 실험을 해보는 페스티벌을 열고, 그리고 이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나 최근에 ESG 경영을 하려고 하는 대기업들이 다 함께 모이는 박람회, 페어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던 영역은 디지털, 모바일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모바일 박람회로 가장 유명한 게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거, 아니 그 모바일은 바르셀로나에서 하는 게 가장 유명하고, 전기 전자제품으로 가장 유명한 게 그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 혹은 저희들이 보기에 앞으로는 모든 비즈니스, 모든 산업이 생명산업화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보고, K방역 등등등 한참 한국이 주목받고 있을 때 저런 미래산업의 박람회를 한국이 가장 먼저 시도하면은
두고두고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올해 춘천에서 열리는 저 행사에는 저런 박람회와 포럼과 페스티벌을 함께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쿤밍에서 꼭 해보고 싶었던 저 생명평화 문의를 이 춘천에 가면은 이 유명한 섬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중도도 있고 아름다운 장소가 많은데, 저기에 이 어린 친구들과 이 생명운동가들, 평화활동가들이 다 모여서 저런 로고를 했고, 근데 운이 좋은 거는 춘천에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의 그 한성숙 대표님이랑 얘기가 잘 돼서 저런 것도 드론을 띄워서 세계로 발신을 할 때 뭐 유튜브도 있지만 네이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다 좋은 거니까요. 뭐 그렇게 해서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죠. 예. 이건 뭐 저의 이 야무진 그냥 꿈인데요. 포럼은 다보스 포럼에 못지않은 시대 정신을 선도하는 포럼으로, 그러니까 저게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연례 행사로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고 싶다. 그리고 페스티벌은 그 실리콘밸리에 가면은 그 실리콘밸리 기업인들이 즐기는 아주 유명한 축제로 버닝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못지않은 세계적인 축제를 앞으로는 한국이 뭐 춘천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10월 달에 하는 행사에 이 기조연설을 해주실 분 중에 한 분이 코스타리카라는 나라의 현직 대통령이신데요. 코스타리카라고 하는 나라도 굉장히 특이한 나라예요. 그 군대를 세계 최초로 없앤 나라라는 거는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는데, 지구대학, 얼스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거를 최초로 만든 나라도 코스타리카고요. 2015년도에 파리에서 기후협약 회의를 할 때 그 회의를 총괄했던 사무총장 역시도 코스타리카 분이세요. 그러니까 코스타리카는 저런 식의 이 생명이 주도하는 미래 문명 혹은 후천 개벽 시대를 열어가는 선도 국가,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나라의 대통령님도 춘천 서밋에 연설을 해주실 거고, 저는 올해 그 겨울방학, 내년 1, 2월 달에는 저 나라에 견문을 가서 코스타리카 견문 책을 쓰기로 이미 얘기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저런 나라를 실제로 만들어 갔을까, 그 역사적인 과정을 공부해 오려고 하고, 자료들,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면은 제가 강원도에 작년에 몇 달 있으면서 가장 눈여겨봤던 장소 중에 하나가 그 인제군에 있는 DMZ 일대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인제군이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생명특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 이전에 남북이 함께 했었던 게 개성공단이었잖아요. 개성공단은 이 전형적인 20세기형 모델이거든요. 이렇게 산업단지를 만든 거였으니까 남쪽의 자본과 기술과 북쪽의 싼 노동력을 결합해서 상품,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팔자였는데, 전 지금 중단되어 있으니까 하루빨리 재개되기를 염원하는 한편으로는 다른 형태의 남북 협력 모델이 필요하고, 그런 거 해보기에는 강원도라고 하는 장소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좋겠다. 일단은 자연 환경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사람이 비교적 덜 살고 있어서 그동안에 주목을 덜 받았는데, 그런 조건 자체가 21세기형 어떤 실험을 해보기에 더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한참 하고 있고요. 그런 거를 함께 공부해 나가기 위한 학교로 지금은 개벽학당이라고 하지 않고 ESU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얼스십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굉장히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은 저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10대, 20대 친구들이 만들어낸 신조어인데요. 그러니까 20세기에 이 중요한, 그러니까 멤버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시티즌십, 뭐 이렇게 프렌십, 뭐 펠로우십 이런 말이 있죠. 이렇게 정체성, 이 소속감 이런 걸 표현할 때 ship이라는 단어를 많이 붙이는데,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갈 미래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소속감은 얼스십인 것 같다. 그래서 그 얼스십을 배양하는 미래 학교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얼스십 대학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저는 저런 식으로 시도를 자꾸 해 나가야 동학 4.0이라고 자부할 수도 있기도 하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동학 4.0이라고 했고, 동학 1.0은 그러니까 이게 단계마다 다 아주 역사적 분수령이 되는 전쟁과 다 결부되어 있었다고 생각해요. 동학운동은 청일전쟁, 이 동아시아의 질서가 바뀔 때 동학 1.0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3.1운동은 1차 세계대전 있을 때 3.1운동이 있었죠. 그리고 이 한살림 운동이나 등등등은 동서냉전이 끝나갈 무렵에 나왔던 사상운동이었던 것 같고, 현재 동학 4.0이라고 했을 때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이 기후전쟁인 것 같고, 그걸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인가가 핵심 과제인 것 같고, 그거를 잘 수행해 나갈 때 동학의 위대한 유산이 그냥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의 비전으로 이렇게 환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전으로 내려왔는데요. 제가 여행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해가 2018년이었고, 그리고 유라시아 견문이나 개벽파 선언이라는 책을 썼던 까닭에 동학의 후예라고 하는 여러 갈래 분들이 현재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봤고, 머지않아 자연스럽게 증산도 쪽에 선생님들도 만날 날이 오겠지라고 막연히 생각은 하고 있었고요. 그게 2021년도에 만나게 된 그 나름의 어떤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반갑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큰 주제,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후천개벽이라는 말도 이 학술회의의 그 주제로 이렇게 딱 정해져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년에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의 문명, 생활, 삶, 생각만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신호를 그동안 계속 이렇게 보내왔는데,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창조적인 응답으로서 저는 이런 학술회의도 열리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인문학이라고 해야 될까? 종교, 철학 이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다라는 인상도 없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정말로 한국적 사상으로 세계적 과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문학 밖에 있는 그거는 과학공학일 수도 있고 비즈니스 산업적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과 이 상생하는 대화의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한번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요 원래 전공이 사회학이었고요. 그러니까 특히 대학교 다닐 때는 머리도 이렇게 금발로 물들이고 다녔을 만큼 서양에 굉장히 이렇게 선망하는 서구파였고요. 좀 나이가 들면서 동아시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이 동학이나 개벽이 미래를 여는 사상의 자원이 될 수 있겠다라고 확신하게 된 거는 여행을 하면서 중국에서 동남아에서 인도에서 이슬람에서 더 나아가서는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21세기의 가장 큰 어떤 전환, 패러다임의 변화, 메가 트렌드 이런 게 저는 한마디로 전 재영성화라고 봤었고요. 이 각 문명권이 축적해 놓은 최고의 자산이 종교에 담겨 있긴 한데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무엇이 있었을까? 500년 전에 유교일까? 1000년 전에 불교를 되살려야 할까? 등등등 많은 고민을 하다가 유불선이라고 하는 우리 고유의 것과 이 서양의 사상이 막 이렇게 몰려올 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한국과 조선 말에 사상적으로 한번 빅뱅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동학이었고 그 후에 다양한 갈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사상적인 영성적인 종교적인 그 빅뱅에는 현재 21세기의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과제에 유력한 단서들, 대안들이 이렇게 보석처럼 박혀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의 경험이 그러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이 축복받은 조건 하에서 그런 개벽 공부를 해나가시면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한번 빛을 보게 되실 거다. 그런 말씀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